개인적인 체험 5회 겐잡으로 버드는 들사슴이라도 되는 양 우아하게 진열장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프리카 지도를 내려다보며 억제된 한숨을 내쉬었다. 유니폼 블라우스에서 드러난 목과 팔에 소름이 돋아있는 서점 점원들은 버드의 한숨에 신경 쓰지 않았다. 어둠이 짙어가고 지면을 덮고 있는 대기로부터 죽은 거인의 체온처럼 초여름의 훈김이 거쳐버린 참이었다. 모든 이들이 살갗에 조금씩 남아있는 낮 동안의 온기의 기억을 어둠 속에서 더듬는 듯한 몸짓을 하며 모호한 한숨을 내쉬고 있다. 6월 오후 6시 반 거리엔 이미 땀을 흘리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버드의 아내는 고무천 위에 벌거숭이로 누워 총을 맞고 떨어지는 꽝처럼 눈을 꽉 감고 땅구멍에서 막대한 수의 땀을 뿜어내며 불안과 기대로 신음소리를 내지르고 있을 것이다. 버드는 진저리를 치며 지도의 세부를 바라보았다. 아프리카를 둘러싼 바다는 겨울 새벽의 맑은 하늘처럼 눈물겨운 블루로 칠해져 있다. 위도 경도 역시 컴퍼스로 그려진 기계적 선이 아니라 화가의 인간다운 불안정함과 여유를 느끼게 만드는 굴탈한 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아이보리 블랙이었다. 아프리카 대륙은 고개를 수그린 남자의 두개골 모양과 닮았다. 이 거대한 머리에 사나이는 코알라와 오리 너구리와 캥거루의 땅인 오스트레일리아를 근심스러운 듯 보고 있다. 지도 아래 귀퉁이의 인구 분포를 보여주는 조그만 아프리카는 썩기 시작한 죽은 사람의 머리 비슷했고, 교통관계를 보여주는 조그만 아프리카는 살갗을 벗겨내어 모세의 혈관을 드러낸 참혹한 머리다. 그것들은 모두 폭력적인 변사체의 인상을 불러일으켰다. 진열장에서 꺼내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내가 보고 싶은 건 이것 말고 미슐랭의 서아프리카 지도와 중앙 및 남아프리카 지도입니다. 하고 버드가 말했다. 점원이 온갖 종류의 미슐랭 자동차 여행자 지도가 가득 들어차 있는 서가에 쭈그려 앉아 찾기 시작하자 버드는 마치 아프리카 전문가라도 되는 듯 번호는 182와 155예요 하며 말을 걸었다.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묵직한 장식품 같은 온통 가죽으로 된 세계 전도의 한 페이지였다. 그는 몇 주 전에 이미 그 호화본의 가격을 확인했지만 그것은 학원 강사인 그의 5개월분 월급이었다. 임시 통역 수익까지 친다면 석 달치 정도로 버드는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버드는 그 자신과 아내와 이제 태어나려는 아이를 부양해야만 한다. 점원은 빨간 종이 표지의 지도 2종류를 골라내어 진열장 위에 놓았다. 그녀의 손바닥은 더러웠다. 손가락이 닿아있는 지도의 마크, 굴렁쇠를 굴리듯이 타이어를 밀어가며 달리고 있는 개구리 같은 고무인간의 마크에 눈길을 멈추고 버드는 쓸데없는 물건을 사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실용적 지도인 것이다. 버드는 지금 사려는 지도와 다른 진열장 안의 고급 지도들에 대해 물어보았다. 어째서 이 세계 지도는 언제나 아프리카 페이지가 펼쳐져 있는 거죠? 점원은 침묵했다. 왜 항상 아프리카 페이지를 열어놓을까? 서점 주인이 이 책에서 아프리카 페이지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아프리카처럼 어지럽게 변하고 있는 대륙의 지도는 금방 낡은 것이 된다. 거기서부터 세계 전도의 총체에 대한 침식이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지도 페이지를 열어놓는다는 것은 이 세계 전도가 낡았다는 것을 광고해버리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정치 관계가 완전히 고정되어 버려서 이제 더 이상 결코 낡은 것이 되지 않을 대륙의 지도로서는 어디를 골라야 할까? 아메리카 대륙, 그것도 북아메리카 대륙? 버드는 그런 자문자답을 도중에 멈추고 빨간 표지의 아프리카 지도 2개를 사고는 지나치게 살이 찐 나부의 브론즈와 몬스터트리 화분 사이의 통로를 빠져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브론즈의 아랫배는 욕구 불만 인간들의 손바닥의 기름기로 개코처럼 젖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버드 역시 학창시절 그곳을 만지며 지나곤 했지만 지금은 브론즈를 똑바로 바라볼 용기도 없다.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의 아내 곁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양쪽 모두 팔꿈치까지 드러낸 팔을 소독약으로 씻고 있는 것을 그는 보고 말았던 것이다. 의사의 팔은 털투성이었다. 혼잡한 1층 잡지 매장을 나온 버드는 지도를 말아넣은 딱딱한 종이 꾸러미를 양복 주머니에 꽂아넣고 걸었다. 그것은 버드가 처음으로 산 아프리카 지도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아프리카 땅을 밟아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아프리카의 하늘을 올려다볼 날이 찾아와 줄까? 하고 버드는 생각했다. 오히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로 출발할 가능성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요컨대 나는 지금 자신의 청춘에서 유일하며 마지막인 눈부신 긴장으로 충만한 기회에 속절없이 작별을 고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고 한들 이제 그것을 면할 길은 없는 것이다.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유리창 안 어두컴컴한 호수 속을 어딘지 확실히 기묘한 구석이 있는 여자가 버드를 향해 다가왔다. 어깨가 벌어진 몸피에 유리에 비친 버드의 머리 위로 그 얼굴이 보일 정도로 키가 컸다. 버드는 방어하는 자세가 되어 뒤돌아보았다. 여자는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버드를 바라보았다. 한순간이 지나 버드는 여자의 눈 속에 딱딱하고 날카로운 긴박감이 우울한 무관심에 물로 씻겨나가는 것을 보았다. 여자는 버드에 대해 일종의 이해관계의 끈을 발견할 참이었지만 도리안 버드가 그런 끈에 어울리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때쯤 버드 쪽에서도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 그림 속의 천사 같은 얼굴에서 이상한 점, 특히 윗입술에 남아있는 몇 가닥의 수염을 발견했다. 하고 여자는 활달하게 울리는 남자의 음성으로 경솔한 실수에 자신도 한심해하고 있다는 듯한 소리를 냈다. 하고 버드는 서둘러 미소 지으며 이 역시 그를 새 같은 인상으로 만드는 속성 중의 하나인 갈라지고 높은 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남창이 그대로 하이힐의 뒤축을 반회전시켜 천천히 사라져가는 것을 잠깐 보고 버드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버드는 좁다란 길을 지나 노면 전차가 다니는 보도를 주의 깊게 경계하며 건넜다. 때때로 경련이라도 일듯 격렬해지는 버드의 신경과민적 조심스러움 역시 겁에 질려 미칠 듯한 조그마한 새를 연상케 한다. 버드라는 별명은 그에게 어울렸다. 그 녀석은 장식장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나를 성 도착자로 착각한 거야 하고 버드는 생각했다. 버드는 그 우스꽝스러움만을 즐기고 있었다. 녀석은 상당히 지적인 인간이다. 버드는 거구의 여자로 둔갑한 젊은이에게 돌발적 우정을 느꼈다. 그 젊은이는 성 도착자를 찾아내어 봉을 잡을 수 있을까? 버드는 자기가 그 남창과 둘이서 어딘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귀퉁이에 처박혔더라면 하고 공상하면서 보도를 다 건너 술집이니 음식점들이 늘어선 번화가로 들어섰다. 그 남자와 나는 형제처럼 사이좋게 드러누워 이야기를 나누었으리라.
내일 아침 녀석과 나는 라디오 뉴스라도 들어가며 마주보고 수염을 깎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버드는 25살 때 결혼을 했는데 그해 여름 넉 주 동안 위스키를 계속 마셨다. 그는 곤드레 만드레 상태의 로빈슨 크루소였다. 버드는 대학원생으로서의 모든 의미를 포기하고 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낮에도 어둡게 해둔 리빙 키친에서 레코드를 들으며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그 최악의 나날 버드는 위스키를 마시고 음악을 듣는 것과 술에 절어 괴로운 잠을 자는 것 말고는 인간다운 행위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넉 주가 지난 후 그는 700시간이나 이어졌던 고통스럽던 취기에서 되살아나 전쟁을 겪은 도시만큼이나 황폐한 비참하게 깨어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버드는 아주 미약한 부활 가능성밖에 없는 정신적 금치산자로서 그의 내부의 광야는 물론 자신을 둘러싼 외부와의 관계라는 광야를 개척하려는 시도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버드는 대학원에 자퇴 원서를 냈고 장인이 학원 강사 자리를 찾아주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아내의 출산을 맡게 된 것이다. 그 버드가 다시 알코올에 독해 피를 더럽힌 채 아내의 병실에 나타났다가는 장모는 딸과 손자를 데리고 죽기 살기로 도망칠 것이 분명하다. 버드 자신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늘지만 뿌리 깊은 알코올의 지향을 경계하고 있었다. 위스키 지옥에 빠져 지낸 넉 주 이후 그는 어째서 자신이 700시간이나 계속 취해 있었는지를 생각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버드는 그가 열중해서 읽는 아프리카 관계 서적 중 하나인 탐험사에서 다음 같은 한 구절을 만났다. 탐험가들이 예외 없이 말하는 마을 사람들의 만취 소동은 지금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이 아름다운 나라의 생활에는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수단의 광야 마을 사람들에 관한 말이지만 그것을 읽은 버드는 자기 자신의 생활 내부에 뭔가 빠져있는 것과 근원적 불만에 관해 철저히 생각해 보는 일을 스스로 피하고 있다는 점에 생각이 미쳤다. 하지만 그것들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버드는 지금 조심스레 알코올 음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버드는 방사상으로 된 번화가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가장 안쪽 광장에 나왔다. 정광식에는 7시를 가리키고 있다. 병원의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산모의 상태를 물을 시간이다. 그는 오후 3시부터 1시간마다 전화를 걸었다. 광장 주변에는 공중전화가 여러 개 있었지만 모두 사용 중이다. 버드는 전화로 장모에게 아내의 상태를 물었다. 아직이야,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걔는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는데. 버드는 한순간 할 말이 없어 에버나이트 수화기에 뚫려있는 개미 구멍을 응시했다. 그럼 8시에 전화할게요. 수고하세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버드의 바로 옆에 미니어처 카로 드라이브를 하는 장치가 놓여 있었고 필리핀인 같은 소년이 핸들을 조작하고 있었다. 버드는 빙고 게임기를 향한 채 옷을 입었다. 그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하이틴들을 돌아보았다. 버드는 경탄을 담은 미소를 젊은 챔피언에게 보내는 은퇴한 지 오래된 전 챔피언이라도 되듯이 미소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용자수 점퍼의 젊은이들은 모두 경직되어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개새끼라도 바라보듯 그저 잠자코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버드는 새빨개져서 고개를 떨구고 가게를 나섰다. 버드는 용자수 점퍼의 젊은이들에게 포위되었다. 젊은이들은 가느다란 빛을 등지고 시커멓게 그늘져 있어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몰랐다. 버드에 대한 철저하게
가혹한 거부의 인상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무력한 존재를 눈앞에 보면서 맹수의 본능을 되살렸다. 그들은 펀치 500의 불쌍한 양을 습격하기 위해 쫓아온 것이다. 그들에게 폭력을 당했다. 젊은이들 중에 하나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이놈은 우리 상대가 아니야. 늘딸이잖아. 버드는 진흙과 코피와 위액으로 더럽혀진 서아프리카 지도를 앞핀으로 눌러 놓은 벽 아래서 겁먹은 쥐며느리처럼 몸을 말고 잠들어 있었다. 버드 부부의 침실이다. 그가 자고 있는 침대와 텅 빈 아내의 침대 사이에 곤충망 같은 아기를 위한 흰 침대가 아직 비닐도 벗기지 않은 채 놓여 있다. 버드는 새벽녘의 추위에 불만스러운 듯이 신음하며 나쁜 꿈을 꾸었다. 버드는 이제르의 동쪽 차드 호수의 서한 고원에 서 있다. 뭘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버드는 단번에 커다란 파코엘에게 발각된다. 전화벨이 울린다. 버드는 눈을 떴다. 새벽이다. 어젯밤의 비는 이어지고 있다. 차갑고 스키찬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전화기가 있는 곳까지 갔다. 버드가 소화기를 들자 남자의 음성이 말한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아기에게 이상이 있어 의논해야 합니다. 돌연 버드는 고립무원이었다. 그는 꿈에 남은 찌꺼기를 핥으려 니제르 고원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느꼈다. 설령 그 꿈이 공포의 가지가 촘촘히 박힌 성게 같은 꿈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나서 버드는 퇴행 현상으로 빠지려는 자신에게 저항하면서 철의 심장을 지닌 타인이 말하고 있듯이 객관적 음성으로 산모는 무사합니까? 하고 말했고 그는 그런 음성으로 그런 대사를 말하는 광경을 1000번쯤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무사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버드는 제 구멍으로 숨어드는 개처럼 서둘러 침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렇게 거부하면 모든 현실이 꿈속의 니제르 고원처럼 단박에 소멸하기라도 할 것처럼 눈을 꽉 감고 침대의 온기 속으로 스며들려 했다. 그러다가 버드는 머리를 흔들어 포기하고 침대 옆에 벗어 던져두었던 옷을 쥐어들었다. 허리를 굽힐 때 온몸의 통증이 버드에게 어젯밤의 싸움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난투를 견딘 자신의 체력을 자랑스러워하는 기분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것은 무리한 이야기였다. 버드의 자전거는 나무 울타리 그늘 자갈 위에 쓰러져 부슬비에 젖고 있었다. 그는 자전거를 세우고 안장의 낡은 가죽 위에 붙어있는 물방울들을 닦았다. 버드는 속력을 높였다. 꿈속에서의 부질없던 도주의 느낌이 되살아난다. 하지만 버드는 질주했다. 그의 어깨가 은행나무의 가느다란 아래쪽 가지를 부러뜨리고 나사처럼 튕겨나온 찢긴 가지가 상처를 입혔다. 버드는 진료실 앞에서 숨을 고르고 어두컴컴한 내부를 보며 거기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이목구비가 확실히 보이지 않는 몇 개의 얼굴을 향해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고 말했다. 어째서 불도 켜지 않고 앉아 있는 걸까? 그리고 버드는 장모가 구토라도 참고 있는 것처럼 소매자락으로 얼굴의 아래쪽을 가리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장모 옆에 의자에 앉으며 흠뻑 젖은 옷이 허리와 엉덩이 피부에 질척하니 들러붙는 것을 느꼈다. 이번 주차장에서처럼 거칠지 않은 쇠약해진 병아리만큼이나 약한 몸소리가 버드를 찾아왔다. 실내의 어둠에 익숙해져가는 버드의 눈은 그가 의자에 앉는 것을 지켜보며 침묵하고 있는 신문관 같은 세 사람의 의사를 찾아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 예. 버드는 원장을 바라보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는 더럽혀진 진료 가운의 주머니에서 파이프를 끄집어내더니 담뱃잎을 적었다. 원장은 마침내 두꺼운 입술에서 공 같은 손바닥으로 파이프를 옮기더니 느닷없이 버드의 눈을 쳐다보며 우선 갬부츠를 보시겠어요?
하고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큰 소리로 말했다. 죽은 건가요? 하고 버드는 물었다. 원장은 버드가 어째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상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아니 현재로서는 우는 소리도 우렁차고 몸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하고 말했다. 버드는 자기 옆에 장모가 너무 심각해서 일부러 꾸민 듯한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다. 그럼 갬부츠를 보겠어요? 원장이 그렇게 다시 말했고 그의 오른쪽에 있던 젊은 의사가 일어섰다. 아니요, 보기 전에 설명을 해주세요. 갬부츠라는 의사의 말에 대한 반발이 마음의 그물에 걸려 있는 채 한층 더 깊이 겁에 질린 음성으로 말했다. 그렇지, 갑자기 보면 놀랄 거야. 처음 나왔을 때 나도 놀랐으니까. 원장은 그렇게 말하더니 뜻밖에도 두툼한 눈꺼풀을 붉히며 어린애 같은 웃음을 흘렸다. 버드는 계속해서 웃고 있는 털복숭이 원장을 분연히 노려보았고 그리고 나서 원장이 수치스러워 웃고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타인의 아내의 다리 사이로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을 끄집어내고 말았다. 고양이만한 머리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몸뚱이의 괴물, 그런 물건을 낫게 해놓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킥킥 웃어대고 있는 것이다. 경험 많은 산부인과 원장이 직업의 권위와 함께 행하는 데 어울리기보다는 코미디의 돌팔이 의사 연기에나 적당한 짓을 하고 만 것이다. 어떤 상태인가요? 외관 보기에 머리가 2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바그너의 쌍두의 독수리 깃발 아래라는 것도 있지만 놀랄걸요? 샴 쌍둥이 같은 건가요? 아니 그냥 머리가 둘 달린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갬부츠 볼래요? 의학적으로는 하고 버드는 망설이며 물었다. 뇌 헤르니아죠. 두개골 결손으로 뇌의 내용물이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내가 결혼하고 이 병원을 짓고 나서 처음 케이스입니다. 뇌 헤르니아. 그런 뇌 헤르니아의 갓난아기가 정상적으로 자랄 희망이 있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자랄 희망. 뇌 헤르니아라니까요. 두개골을 잘라내고 빠져나온 뇌를 밀어 넣는다고 해봤자 식물인간이라도 된다면 운이 좋은 거라고요. 원장은 비상식적인 버드에게 질렸다는 듯 양옆의 젊은 의사들에게 고개를 흔들어 보였다. 의안을 한 의사도 또 한 사람 높다란 의마에서 목을 때까지 똑같은 무표정한 갈색 피부로 덮여있는 과묵해 보이는 의사도 저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금세 죽어버리는 건가요? 지금 바로 죽어버린다는 건 아니죠. 내일까지 혹은 좀 더 갈지도 모르지. 3. 버드가 특수화실 앞 계단에 주저앉아 더러운 손으로 양무릎을 끌어안고 눈물에 이어 그를 노리고 찾아온 집요한 졸음과 싸우고 있으려니 의안을 한 의사가 빈손을 어색해하며 특수화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일어선 버드에게 구급차 안에서와는 생판 다르게 불안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 병원은 관료적이어서 간호사들도 이쪽에서 하는 말을 전혀 안 들어. 우리 원장과 잘 아는 교수 앞으로 명함을 받아왔는데 어떤 의사가 그 교수인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버드는 의사가 어째서 갑자기 초췌해졌는지를 이해했다. 여기서는 자신마저 아이 취급을 당하는 바람에 이 의안의 청년은 자신의 위험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기는 하고 버드는 무심결에 의사를 위로하는 듯한 음성으로 물었다. 아기? 뇌외과 선생이 회진을 돌면 사정을 다 알게 돼요. 그때까지 아기가 견뎌준다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해부를 해서 더 정확한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마 내일까지도 안 갈 거예요. 내일 3시쯤이나 여기 얼굴을 내밀어 보면 어때요? 그런데 미리 말해두지만 이 병원은 관료적이에요.
그리고 의사는 버드가 더 이상 질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듯이 건강한 쪽의 눈도 역시 의형과 마찬가지로 무표정하게 허공을 바라보며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번 환자 병동을 병원 본관 쪽으로 연결하는 복도 아래까지 돌아왔고 거기서 담배를 피워가며 기다리고 있던 구급차 운전수와 산소 흡입을 맡은 소방관 두 사람이 그들과 합류했다. 의안을 한 의사를 앞세우고 소방관들과 아기 바구니를 든 버드 일행이 복도를 지나 본관으로 갔다. 두 소방관은 의안을 한 의사가 구급차 내에서의 명랑함을 잃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하다. 버드가 소방관에게 물었다. 구급차 말인데요. 돌아갈 때도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를 무시할 수 있나요? 구급차가 돌아갈 때? 그들은 입을 다물더니 불현듯 상기되어 오는 술 취한 듯한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콧방울을 부풀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버드는 자기의 어리석은 질문과 소방관들의 반응 모두에 보화가 치밀었다. 그 분노는 그의 내부에 억눌려 있던 거대한 분노의 탱크에 가느다란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었다. 새벽 이후 버드의 내부에 풀어놓을 수 없는 분노가 쌓여 압력을 증가시켜 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불행한 젊은 아버지에게 조심성 없이 웃어버린 것을 후회하며 불쌍할 정도로 위축되어 버렸기 때문에 버드의 내부에서 일던 경로의 파이프 뚜껑은 닫혔다. 오히려 버드는 그런 소방관들을 보고 자신을 나무라는 기분이 들었다. 버드 일행은 본관의 정면 현관으로 나왔다. 두 소방관은 주차장을 향해 달려갔다. 그들은 언제나 비상사태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직업이니 뛰어다니는 것이야말로 일상적인 생활 일이라. 소방관들은 팔을 휘둘러가며 도깨비가 엉덩이를 묻어뜯으려 한다는 듯한 모습으로 빛나고 있는 광대한 콘크리트 광장을 가로질러 갔다. 그 사이에 의안을 한 의사가 공중전화로 원장을 불러냈다. 의사는 단 몇 마디로 사정을 설명하고 있었다. 전화기에 버드의 장모가 나왔다. 의사는 버드를 돌아보며 어머니입니다. 아기의 현재 조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바꿀까요? 하고 물었다. 버드는 거절하고 싶었다. 어젯밤에 잦은 전화 통화 이래 전화선을 통해 전해오는 장모의 음성이 주는 울림은 버드를 안절부절하게 했다. 내일 오후 1위로 돌아옵니다. 뇌외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를 듣기로 했습니다. 버드가 말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인가요? 하고 장모의 음성이 그를 나무라듯 추궁했다. 무슨 목적이냐고 하신다면 그야 지금으로서는 아기가 살아있기 때문이겠죠. 하고 버드는 말했다. 지금부터 그리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다. 아, 돌아오지 말아요. 하고 장모는 말했다. 딸한테는 자네가 아기를 데리고 심장전문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해두었어요. 자네가 이리로 돌아오면 미심쩍어 할 거예요. 며칠 지나서 딸이 병원에 지고 나서 아기가 심장병으로 숨진 것으로 하고 자네가 이쪽으로 돌아와 주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자네는 전화로만 연락하는 것으로 해줘요. 버드는 납득했다. 그리고 장모에게 지금부터 장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동안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겨버리는 소리를 들었다. 장모 역시 버드의 음성을 혐오감과 함께 참고 있었던 것이다. 버드는 소화기를 내려놓고 아기 바구니를 들어 올렸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따로 하고 버드는 의사와 두 소방관에게 말했다. 따로 돌아가시려고요? 하고 의사가 말했다. 예. 하고 대답했지만 실은 버드는 저는 따로 가볼 때가 하고 말할 작정이었다. 장인에게 출산에 관해 보고는 해야겠지만 그 후 버드에겐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아내와 장모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에 비하면 장인을 찾아간다는 것은 구원처럼 느껴졌다. 의안을 한 의사가 안쪽에서 차문을 닫았고 구급차는 소리를 잃어버리고 무력해진 괴물처럼 침묵하면서 제한 속도를 지켜 출발했다. 식물 같은 아기의 죽음. 식물 같은 기능밖에 지니지 못한 아기의 죽음에 고통이 동반되지 않는다 해도 그 아기의 죽음이란 무엇일까? 혹은 그의 삶이란 무엇일까? 몇 억 년에 걸친 무의 광야에 한 알의 존재의 싹이 나타나고 10개월 동안 자란다. 물론 태아에겐 아무 의식도 없으리라. 따스하고 부드럽고 어두운 세계 하나 가득 그는 몸을 구부린 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과 함께 외부 세계로 그곳은 차갑고 딱딱하고 말라있고 맹렬하게 밝다. 그 세계는 그 혼자서 그곳을 채울 만한 넓이도 아니다. 그는 막대한 수의 타인들과 동거한다. 하지만 식물과 같은 아이에게 있어. 이 외부 세계 체제는 무엇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은미한 고통의 몇 시간에 지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숨막히는 한순간이 있고 그리고 또다시 그는 몇 억 년에 걸쳐 무의 광야의 미세한 무에 모래할 그것이다. 설령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한들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죽어버린 식물과 같은 갓난아기를 어떤 사자로서 소원하고 고발하며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4. 자고 있던 거 아니야? 잔다고? 이런 시간에? 히미코는 말했다. 버드의 등 뒤에서 한낮의 태양이 손바닥으로 그것을 막아보려는 히미코의 옆으로 돌린 목과 두툼한 면으로 된 평상복에서 드러난 그야말로 나이에 걸맞게 튼실한 어깨 위로 쏟아졌다. 나는 자고 있는 사람을 억지로 깨우고 싶진 않거든. 버드가 말했다. 오늘은 소심하네 버드. 하지만 자고 있었던 건 아니야. 낮에 잤다간 밤엔 못 자니까. 나는 다원적 우주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히미코의 거실엔 바닥이고 테이블이고 창을 따라 놓인 나지막한 책꽂이 할 것 없이 오디오나 텔레비전 위에조차 책과 잡지, 빈 상자 등이 널브러져 있어서 버드는 어디에 위스키 병을 두어야 할지 망설였다. 히미코는 버드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인사처럼 여전히 정돈 습관은 안 붙네 버드. 지난번에 왔을 때도 이랬어? 하고 말했다. 그랬고 말고 나는 엄지손 발가락을 베었는걸. 그러고 보니 피투성이가 되었었지. 이 근처가 온통. 하고 히미코는 그리운 듯 말했다. 오랜만이야 버드. 나는 말 그대로 별일 없었어. 넌 버드? 내 쪽엔 사고가 일어났어. 사고? 버드는 이렇게 자기의 불행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망설였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금세 죽었어 라고 말했다. 버드네도 그랬어? 내 친구 네서도 그랬는데 더구나 한 친구가 아니라 두 사람이나. 버드를 넣으면 셋이네. 핵물질의 재로 오염된 비의 영향 아니야? 내 아들의 경우는 단순한 액시던트 같은데 하고 버드는 말했다. 힘든 경험을 했네 버드 하고 여자친구는 말하더니 눈꺼풀 아래가 완전히 검게 덮여있는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버드는 그 눈의 의미를 천착하는 일 없이 자기의 발 사이에서 조니 워커를 집어들더니 너한테 오면 대낮부터 위스키를 마시게 해줄 거다 싶어 온 거야. 어때? 이걸 같이 마시자. 하고 말했다. 버드는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뻔뻔스런 젊은 제비같이 엉기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히미코의 남자친구들은 대개들 그녀에 대해 이렇게 구는 것이다. 히미코와 결혼했던 남자는 버드를 위시한 다른 어떤 남자들보다 더 직접적으로 남동생 같은 태도로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아기의 불행 아직 얼마 안 지난 모양이네 버드. 너는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 같아. 아기에 관해서는 묻지 않기로 할게. 그 편이 좋아. 게다가 물어봐도 거의 할 얘기가 없거든. 일단 마시기 시작해? 그렇게 하자.
나는 좀 씻고 올게. 그동안 잔이랑 물이랑 가져다가 먼저 시작해 버드. 버드는 힘있고가 욕실로 사라지자 일어섰다. 거실에서 침대차 한 칸짜리 공간만큼이나 비좁고 옹색한 침실 모퉁이를 빠져나가니 막다른 곳에 부엌과 욕실이 나란히 있었다. 주전자에 물을 받고 씻어둔 잔과 컵을 2개씩 주머니에 넣고 돌아오면서 버드는 유리문 틈으로 한층 어두운 욕실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의 다리를 무심코 들여다보았다. 히미코가 돌아왔을 때 버드는 이미 취해가고 있었다. 씻으면서 생각난 건데 이런 시 기억나? 하고 히미코가 말했다. Sooner murder an infant in its cradle than nurse unacted desires. 아기는 요람 속에서 죽이는 편이 좋다.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욕망을 키워주게 되느니 하는 거지. 하지만 모든 아기를 요람 속에서 죽일 수는 없어. 하고 버드가 말했다. 이건 누구시야? 윌리엄 블레이크. 내가 블레이크를 졸업 논문으로 썼잖아. 맞아, 넌 블레이크였어. 버드는 말하고 머리를 돌려 거실과 침실의 칸막이 벽 위에 걸려있던 블레이크의 복제화를 찾아냈다. 버드는 이 그림을 자주 보았지만 주의 깊게 보진 않았다. 잘 보니까 그것은 기묘한 그림이었다. 그는 뭘 하려는 걸까? 온몸을 덮고 있는 건 비늘이 아니라 중세 병사들의 미늘 갑옷인가? 비늘일걸? 색채가 들어있는 그림에선 초록색이라서 훨씬 비늘다웠어. 그는 이집트의 장남들을 몰살하려 애쓰고 있는 페스트라고. 버드는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출애굽기일지 몰라 버드는 생각했다. 그 사람 차밍하지? 넌 이 비늘 남자가 좋아? 좋아. 그리고 만약 내가 페스트의 정령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하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아. 자기가 페스트의 정령이라면 이 비늘 남자 같은 눈과 입이 되어버릴 정도의 기분은 되는 거야. 하며 버드는 힘있고의 입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서워라. 그럼 무섭지. 나는 무서운 일을 만날 때마다 만약 거꾸로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쪽이라면 훨씬 더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심리적인 보상을 받아. 넌 자신이 받았던 가장 무서운 감정과 비슷한 정도의 공포를 타인의 머리에 심어 놓은 적이 있을 것 같아? 글쎄 어떨까? 버드는 말했다. 그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생각해 봐야 하는 종류의 일은 아닐지도 몰라. 그럼 나는 아직 타인을 정말 무섭게 한 적이 없는 거겠지. 그럴 거야. 넌 아직 그런 적이 없는 거지. 하지만 언젠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 히미코는 예언자처럼 말했다. 갓난아기를 요람 속에서 죽이게라도 된다면 그건 자타 모두에게 무서운 경험이 되겠지. 하고 버드는 말했다. 넌 절제하고 있는 거야? 운전할 거니까. 하고 히미코가 말했다. 널 태운 적이 있었던가 버드? 아니, 아직. 언젠가 한번 태워줘. 한밤중에 오면 태워줄게. 낮에는 사람이 많아서 위험하니까. 게다가 내 운동신경은 올빼미형이라서 낮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 히미코가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버드. 우리에겐 우선 이 현실 세계가 하나 있는 거지. 버드는 새로 따른 위스키 잔을 아이의 장난감처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듣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나 자기가 완전히 이질적 존재로서 포함되어 있는 이곳과는 별개의 수많은 다른 우주가 있는 거야. 우리는 과거의 여러 시간 속에서 자신이 사느냐 죽느냐가 50-50였던 기억을 갖고 있지. 예컨대 나는 어릴 때 발진 티푸스로 죽을 뻔했어. 난 자신이 죽음을 향해 떨어지느냐 아니면 회복으로 가는 비탈을 올라가느냐 하는 인터체인지에 섰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너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 있는 나는 되살아날 방향을 선택한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또 하나의 내가 죽음을 골랐어.
그리고 빨간 발진투성이인 나의 어린 주검 주변에는 죽어버린 나에 관한 약간의 추억을 지닌 사람들의 우주가 진행하기 시작한 거야.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인간은 그가 죽어버려서 그와는 관계가 없어진 우주와 그가 여전히 살아가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우주라는 두 개의 우주를 앞에 두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옷을 벗어버리듯이 그는 자기가 죽은 자로서밖에 존재하지 않는 우주를 뒤에 버려두고 그가 계속 살아가는 쪽 우주로 찾아오는 거지. 그래서 한 사람의 인간을 둘러싸고 마치 나무줄기에서 가지와 잎이 갈라지듯이 갖가지 우주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 내 남편이 자살했을 때도 그와 같은 우주에 세포 분열이 있었던 거야. 여기 있는 나는 남편이 죽어버린 쪽 우주에 남았지만 남편이 자살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너편 우주엔 또 하나의 내가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거지. 한 인간이 요절하면서 뒤에 남겨두는 우주와 그가 죽음을 면해 살아가고 있는 우주라는 형태로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끊임없이 증식해가는 거야. 내가 다원적 우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거지. 너도 아기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해. 아기를 축으로 삼아 갈라진 또 하나의 우주에선 살아남은 아이를 둘러싼 세계가 전개되고 있는 거니까. 그곳엔 행복에 잠긴 젊은 아빠인 네가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고 기분 좋아하는 나와 축배를 들고 있는 거거든. 버드는 위스키를 마시며 미소 짓고 있었다. 너는 자살한 남편을 아직도 탓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이런 심리적인 사기술을 고안해낸 거지. 어쨌든 이쪽 우주에 남아있는 나는 자살한 그를 언제나 마음에 두고 있는 고통스러운 역할을 맡고 있는 거야. 적어도 나는 이쪽 우주에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어. 난 너를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그건 이런 거지 힘있고. 너는 건너편 우주에 살고 있는 그를 상정함으로써 이쪽 우주에서 죽어버린 그의 절대적으로 돌이킬 수 없음을 상대화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어떤 심리적인 트릭을 써봐도 한 인간의 죽음의 절대성을 조금씩이나마 상대화하는 건 불가능하지? 버드는 신음소리에 반복적인 공격을 받아가며 어쩔 수 없이 눈을 떴다. 그는 처음에 그 신음소리를 자기가 내는 것이라 생각했다. 눈을 뜬 순간 그의 위장에 솟아난 무수한 도깨비들이 조그만 화살로 위장을 찔러대고 있어 그는 한 번 신음했다. 하지만 버드는 그 자신의 것이 아닌 신음을 다시 듣게 되었다. 그는 눈을 뜬 순간의 자세 그대로 극히 조용히 머리를 들어 올려 침대 옆을 바라다 보았다. 침대와 텔레비전 사이에 옹색한 바닥에 히미코가 누워 있었다. 그가 짐승처럼 힘찬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히미코는 꿈의 세계로부터 통신처럼 신음을 보내오고 있다. 공포에 찬 통신의 신음소리를. 버드는 히미코의 둥근 그리고 쇠빛으로 흐려진 혈색 나쁜 맨얼굴이 고통스럽게 긴장했다가 이완했다가 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히미코가 신음했고 갑자기 위협이라도 당한 듯이 눈을 떴다. 버드는 자고 있는 척했다. 1분 후 버드가 눈을 떠보니 히미코는 다시 잠들어 있었다. 6. 소학과 의국으로 가는 통로와 특수화실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 곳에 멈춰서서 버드는 망설였다. 휠체어를 타고 버드를 향해 온 젊은 환자가 불쾌한 얼굴로 그를 노려봐 길을 내주었다. 버드는 의국의 낮은 창구에 머리를 들이밀어 그 안쪽에서 그를 마주보는 간호사에게 이름을 말하고는 어제 아기를 데려왔을 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 뇌 헤르니아 아기라면 하고 입술 주변에 검은 털이 나 있는 초로의 여성은 표정을 풀며 말했다. 특수화실로 직접 가세요. 특수화실은 아세요? 네, 알고는 있지만 그럼 아기가 아직 죽지 않은 건가요? 살아있죠. 분유도 잘 먹고 팔다리 힘도 세더라고요. 축하해요. 하지만 뇌 헤르니아라서 네, 뇌 헤르니아죠. 첫 아기이신가요?
버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둘러 복도를 돌아 나와 특수화실로 향했다. 특수화실의 문, 그것은 냉동실 문처럼 견고한 양철판으로 되어 있다. 간호사가 말했다. 가능하면 빨리 입원 수속을 해주세요. 분유도 힘차게 빨고 팔다리의 움직임도 활발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분유를 빨고 무엇 때문에 움직여? 하고 묻고 싶은 것을 버드는 참았다. 버드는 대책 없는 불평꾼이 되어가는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꼈다. 잠깐 기다리세요. 소아과 담당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버드는 방치당했다. 분유병이니 기저귀를 운반하는 간호사들의 옆으로 튀어나온 팔꿈치가 자꾸만 버드의 몸을 찔러댔지만 그녀들은 버드의 얼굴도 보지 않았다. 의사가 물었다. 누구시죠? 뇌 헤르니아 신생아의 가족분? 접니다. 제가 아버지인데 하고 돌아보며 버드가 말했다. 의사는 버드를 뜯어보았다. 그의 눈은 버드에게 거북이를 연상케 했다. 그것도 순진한 거북이가 아니라 거칠고 흉악한 거북이를 떠오르게 했다. 자네 첫 아기인가? 그렇다면 큰일이군. 네, 아직 이러쿵저러쿵 말할 단계는 아니야. 4, 5일 사이에 뇌외과 선생이 볼 거예요. 우리 부원장이 권위자니까 수술을 하더라도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다 헛일이야. 우리 뇌외과는 너무 붐비니까 헛일은 안 해야 해. 수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걸 견딜 만한 체력이 되면 수술을 받을 수 있겠죠. 수술을 해서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제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는 그렇게 해봤자 식물 인간이 될 뿐이라 하던데요. 식물 인간이라. 의사는 버드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더니 침묵했다. 버드는 의사를 지켜보며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벼랑간 버드는 자신이 일종의 수치스러운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버드가 소아과의 창고에서 아기의 생존을 알았을 때 끔찍하게도 시꺼먼 멸구떼처럼 그의 머릿속 암흑에 나타나 엄청난 기세로 증식하면서 그 자체의 의미를 점차 명확하게 만들어 온 열망이었다. 나와 아내에게 그 식물적 존재, 아기 괴물이 한평생 들러붙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고 세상 버드는 생각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 괴물로부터 도망쳐야만 한다. 그렇지 않았다간 나의 아프리카 여행은 어떻게 되는 걸까? 버드는 자기 방화의 열망에 사로잡혀 마치 보육기 속의 아기 괴물이 우리 칸막이 너머로 자신을 노리고 있기라도 하듯 방어 자세가 되었다. 자넨 이 아기가 수술을 받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버드는 몸을 떨었다. 얼굴이 붉어진 버드는 스스로 듣기에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야비한 음성으로 수술을 한데도 정상적인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한다면 하고 하소연했다. 버드는 지금 자신이 비열함으로 가는 내리막길에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느꼈다. 직접 손을 써서 아기를 죽여버리는 건 못해요 하고 의사는 버드의 눈을 혐오의 빛을 띠고 거만하게 마주보며 말했다. 그야 당연히 하며 버드는 흠칫하고 떨며 짐짓 뜻밖의 말이라도 들었다는 듯이 서둘러 대답했다. 자네도 젊은 아빠인데다가 그래도 나랑 비슷한 연배인가 하며 의사는 말하더니 유리 간막이 이쪽 그들 말고 다른 멤버들을 둘러보았다. 버드는 의사가 자기를 조롱하려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며 두려움을 느꼈다. 8. 버드가 한 손에 신발을 들고 한 손에는 5개의 자몽을 담은 종이 가방을 들고 아내의 병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데 의안을 한 젊은 의사가 내려왔다. 그들은 마주쳤다. 버드는 그보다 몇 단 높은 곳에 서서 덮칠 듯이 하며 말을 거는 의안을 한 의사로부터 위압감을 느꼈다. 하지만 의사는 어땠어요? 했을 뿐이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가능해지기 전에 쇠약해져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모양입니다만
그건 다행이네요. 하고 의안의 의사는 말했다. 사모님께는 신생아의 뇌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장이 좋지 않다고 해두었습니다. 뭐 뇌도 내장이니까 거짓말은 아니지. 완전히 거짓말로 급한 불을 끄려다가는 그 거짓말이 탈로 났을 때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 네. 자,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버드와 의안을 한 의사는 머리 숙이고 서로를 외면한 채 지나쳤다. 그건 다행이네요 하고 버드는 의사의 인사를 되새김질했다. 수술이 가능해지기 전에 쇠약해져서 죽는다. 다시 말하면 수술 후에 식물인간 아기를 끌어안을 일도 없고 또 자기 손을 더럽혀 아기를 죽일 것도 없고 그저 아기가 근대적인 병실에서 쇠약사하는 것을 기다린다. 더구나 그동안 아기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다. 그것이 버드가 할 일이다. 그건 다행이네요. 깊고 어두운 수치심의 감각이 되살아나서 그에게 굳어지는 듯한 기분을 맛보게 했다. 아내에게 갔다. 이제 통증은 없어졌나? 아직 주기적으로 아파. 경련하는 것 같은 수축의 시간을 두고 일어나거든. 아프지 않은 동안에도 어쩐지 기분이 안 좋고 웃으면 곧바로 아프고. 최악이네. 최악이야 버드. 아기는 어때? 어떻냐고? 그 의안을 한 의사가 설명했잖아. 장모는 아내의 머리 너머 침대와 창문 사이의 좁은 틈에 서서 버드에게 비밀스러운 신호를 보내느라 정신이 없다. 아기가 무슨 일일까? 아내가 말했다. 내장이 나쁜 거야. 의사가 도대체 자세한 건 설명을 해주질 않아. 아직 검사 중인 거겠지. 게다가 대학 부속 병원이라는 게 정말로 관료적이거든. 버드가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주의 깊게 검사를 해야 한다면 심장일 것 같다. 그런데 어째서 심장이 나쁜 거지? 버드는 일부러 속마른 하이틴 같은 말투로 아내와 장모에게 전문가가 검사를 해주고 있으니 일단은 그들에게 맡겨둡시다. 우리가 근거도 없는 공상을 하고 있어봐야 별 수 없으니까 하고 내뱉었다. 그리고 자신 없는 버드가 캥기는 시선으로 침대를 보니 아내는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나는 간호사가 악하고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 그러니까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았지. 하지만 그 다음엔 원장 선생이 기쁜 듯이 웃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해서 확실치가 않더라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아기는 구급차로 출발해버렸고 그 탈복숭이 원장이 하고 버드는 분노로 목이 메어 생각했다. 그놈은 마취한 환자의 귀에 들릴 정도로 소란스럽게 콕콕거리고 웃었던 거야. 그게 놀랐을 때 그놈 버릇이라면 나는 암흑 속에서 몽둥이를 들고 매복해 있다가 놈이 정말로 요란스럽게 콕콕거리며 웃게 만들어줄 테다. 하지만 그것은 어린애 같은 잠시 동안의 격분이었다. 버드는 자신이 어떤 몽둥이도 구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암흑 속에도 매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몽을 가져왔어. 어째서 자몽이야? 아, 맞아. 당신은 자몽 냄새를 싫어하지. 어째서 또 나는 자몽을 사온 거지? 당신은 나나 아기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 아니야, 버드? 당신이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밖에 없잖아. 우린 결혼식 디저트를 정할 때 자몽 때문에 싸웠는데 그걸 잊은 거야? 식료품점에서 과일을 고르면서 자몽이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특별한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사버린 거죠. 이 자몽을 어떻게 하죠? 버드는 식료품점에 힘있고와 둘이서 들어갔던 것이다. 자몽 한 개가 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 냄새에 짜증이 나. 그럼 간호사 대기실에 갖다 주고 와요 하고 장모가 버드에게 새로운 신호를 보내며 말했다. 다녀올게요. 그런데 간호사 대기실은 아래층인가요? 외래 환자 대기실 옆이에요. 버드는 자몽 봉지를 들고 복도로 나섰다. 걷고 있는 동안 그것들이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고 버드의 가슴과 얼굴을 냄새의 미립자들이
뒤덮어버리는 듯했다. 이튿날 아침 학원에 나가면서 버드는 힘있고의 스포츠카를 빌렸다. 재수생들이 우글거리는 학원 마당에 새빨간 MG는 어쩐지 초문의 냄새가 났다. 버드는 차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아기 일이 일어난 후 자기 의식의 주름들 사이에 몇 군데 결락이 생겼음을 느꼈다. 버드는 차를 둥그렇게 둘러싼 학원생들 사이를 무뚝뚝한 얼굴로 통과했다. 강사실에서 버드는 혼혈처럼 어딘가 불균형하게 요란스러운 재킷을 입은 왜소한 체격의 외국어 관계 주임에게서 이사장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전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 통보도 버드의 의식 속 벌레 먹은 부분으로 가라앉아 버린 까닭에 그가 평정을 잃는 일은 없었다. 버드, 당신은 보기와는 달리 배짱이 좋다고나 할까? 극단적인 데가 있구만 하고 주임은 농담처럼 떠들면서 버드를 살피고 있었다. 이사장한테 호출당했죠. 그 멍청이가 정말로 이사장한테 직수를 했거든요. 구토의 증거를 소형 카메라로 찍어서. 소녀는 잘 손질된 커다란 치아를 드러내며 어색한 듯 웃었다. 버드도 웃었다. 그 녀석은 언젠가 내 약점을 잡아 고발하기 위해 소형 카메라를 상시 휴대하고 다니기라도 했다는 걸까? 걔는 선생님이 술이 덜 깬 채 교실에 왔다라는 식으로 이사장에게 밀고를 했는데요. 우리 대여섯 명이서 술이 덜 깬 게 아니라 체한 것이었다고 증언을 하려고요. 입을 맞춰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하고 소녀는 말했다. 그건 진짜 술이 안 깬 거였어. 너희가 틀렸어. 그 정의파가 고발한 대로라고. 버드는 말하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소년이 고집을 부렸다. 그렇지만 선생님, 그런 자백을 했다가는 잘릴걸요? 이사장은 금주동맹 분교구 지부장이에요. 거짓말 마. 계절도 계절이고 급체 정도로 해두면 어때요? 월급이 적어서 어쩌다 보니 오래된 음식을 먹어버렸다라고. 술에 취한 걸 숨길 생각은 없어. 너희들이 위증을 할 것도 없고. 하는 건방진 소리를 내더니 소녀는 말했다. 여기 그만두고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건가요, 선생님? 버드는 소녀를 무시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학원 선생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 빨간 스포츠카 봤어요. 이사장도 상자형 MG를 타고 온 선생님을 자르려면 꽤나 버벅댈 거예요. 하하하. 버드는 웃어대는 소년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강사실로 들어갔다. 루커의 분필 상자와 리더를 집으려다가 버드는 자기 앞으로 온 봉투를 발견했다. 슬라브어 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는 친구의 편지. 연구회의 긴급회의에서 데르체프 씨에 대한 대책이 정해진 것이리라. 성가신 일이 생겨서 말이야, 버드. 실은 이쪽도 아주 진저리가 나는구먼 하고 이사장은 기업 소설 속의 예리한 경영자나 된 듯이 실제적이고 장중한 태도로 말했다. 커다랗고 볼품없는 머리를 밀어 올리고 두꺼운 직선에 빗방울 모양의 동그라미 2개가 매달려 있는 특제 안경을 끼어 용모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뭔가 캥기는 듯한 눈이 버드로 하여금 언제나 어렴풋한 호의를 품게 만들곤 하는 것이다. 알고 있어요. 그건 제 책임입니다. 밀고한 학생이 실은 수험생 잡지에 단골 두고 가라서 말이야. 지겨운 녀석이지. 네, 그렇죠. 여름방학 특별 강좌도 가을 이후에 강좌도 그만두겠습니다. 이사장은 코를 울려가며 탄식하더니 구슬프게 분노하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교수님께 죄송하지만 하고 이사장은 말했다. 버드의 장인에게는 네가 알아서 변명을 해두라 하는 의미겠지. 버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금 바로 이사장실을 나가지 않으면 분명히 자기 속의 부하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 느꼈다. 버드는 히미코에게 갔다. 그냥 무서우니까 끔찍하게 불행한 뭔가를 가져오는 유령이 바로 여기까지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너한테 유령이? 하고 버드는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너는 지금 어떤 종류의 불행과도 인연이 없을 것 같은데? 내 남편이 자살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야, 버드. 불행의 유령에게 사로잡힌 인간이 이 근처에서 너 하나뿐이라고 오만하게 말하고 싶은 거야? 버드는 한 방 맞았다. 하지만 히미코는 두 번째 한 방을 먹이는 대신 그에게 등을 돌리고 침실로 돌아갔기 때문에 버드는 녹다운을 면했다. 버드는 번쩍이고 있는 히미코의 어깨를 지켜보며 고양이의 배처럼 미지근하고 저항감이 있는 공기가 가라앉은 어두운 거실을 통과했다. 그대로 침실로 들어서려다가 버드는 당황하여 멈춰섰다. 방 한가득 차있는 담배 연기의 밑바닥에 히미코와 마찬가지로 이제 젊음을 잃어가고 있는 연령의 몸집 큰 여자 하나가 어깨와 팔을 드러내고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이다. 오랜만이야, 버드 하고 여자는 쉰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혼자서 병원 전화를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와달라고 한 거야, 버드. 오늘 방송국 일은 없어? 하고 버드가 물었다. 그녀 역시 버드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 동급생이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서 2년쯤 늘쩡거리며 놀고 지냈다. 버드 대학의 여학생 전부가 그랬듯이. 그녀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어떤 일터에 대해서도 자신의 재능이 너무 크다고 여겨 그것들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2년을 모의로 지낸 후 그녀는 제한된 지역만을 가진 삼류 방송국의 프로듀서가 되었다. 내 담당은 심야 방송이야, 버드. 목구멍으로 불특정 다수와 교미라도 하는 듯한 놈들의 징그러운 속삭임을 들은 적이 있을 텐데. 하고 여자친구는 무게 잡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버드는 용감하게도 그녀를 끌어들인 불운한 방송국에서 벌어졌던 스캔들을 기억해냈고 거슬러 올라가 대학에서 같은 교실에 있는 몸집이 큰 데다 지나치게 살이 쪄서 너구리를 닮아있는 그 동급생에게 자신이 지니고 있던 혐오감까지 생각이 났다. 버드는 맥주가 든 종이봉지를 텔레비전 위에 올려놓고는 두 사람의 니코틴 중독 여성들에게 미안해하며 이 자욱한 연기를 어떻게 해보자고 말했다. 히미코가 주방에 환기창을 열러 갔다. 하지만 그녀의 여자친구는 연기 때문에 아파오는 버드의 눈 따위는 아랑곳 없이 손톱을 은색으로 칠한 손가락으로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침실 벽에는 히미코가 버드의 아프리카 실용 지도를 앞핀으로 붙여두었다. 그리고 역시 그가 가방에 넣어왔던 아프리카인의 소설은 마치 죽은 쥐처럼 바닥에 뒤둥글고 있었다. 히미코가 그것을 침대 위에서 읽고 있을 때 이 친구가 왔을 것이다. 그래서 히미코는 책을 집어던지고 현관문을 열러갔고 그대로 버려둔 것이 분명하다. 나의 아프리카 관련 보물들이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다니 불길한 징조로군. 나는 한평생 아프리카의 하늘을 볼 일이 없을 거야. 아프리카 여행 자금을 모으긴커녕 나는 매일의 양식을 벌어들일 직장마저 잃어버린 참이다. 난 학원에서 잘렸어. 여름방학 특별 강좌부터 줄창 모가지라고. 하고 버드는 히미코에게 말했다. 버드는 자기의 숙취와 구토, 집요한 정의파의 밀고를 이야기했다. 넌 이사장에게 항의를 할 수 있었는데 체한 거라고 위증을 해주는 학생들이 있었다니까 그 애들이 백업을 해주는 것도 나쁠 게 없었고. 버드, 어째서 그렇게 간단히 해고를 받아들였어? 히미코가 흥분하여 말했다.
그렇다. 어째서 나는 그렇게 간단히 해고를 받아들인 것일까? 그때야 비로소 버드는 이제 막 잃어버린 학원 강사 자리에 미련을 느꼈다. 그렇게 버려도 좋은 일자리가 아니었다. 게다가 장인에게는 뭐라고 보고를 하면 좋단 말인가. 비정상적 아기가 태어난 날에 만취를 했고 이튿날엔 그 여파로 해고당할 정도의 실수를 하고 말았다고. 나는 교수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 하나 남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야. 또 이사장과의 만남을 가능하면 짧게 끝내버리고 싶어 안달이 나서 아무거나 다 받아들였던 거지. 버드, 지금 너는 자기 아이의 쇠약사를 앉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다고 느낀다는 거지? 하고 여자 프로듀서가 끼어들었다. 히미코는 버드가 빠져있는 불행에 대해 모조리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다. 아마 그런 것 같아. 하고 버드는 히미코의 경솔함과 여자 프로듀서의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듯한 태도를 짜증스럽게 느끼며 말했다. 버드는 이미 널리 퍼져버린 스캔들 속에 자신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이 현실 세계에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느끼는 인간들이 자살을 하는 거야, 버드. 자살하진 마, 히미코가 말했다. 자살이라니 무슨 뜬금없이. 내 남편은 그런 느낌이 들자마자 자살했거든. 만약 너까지 이 침실에서 목을 매기라도 했다간 난 스스로를 마녀처럼 느낄 것 같아, 버드.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네 아버지는 자살했잖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 남편이 자살하던 날 밤 네가 나를 위로하려고 이야기를 해줬잖아. 자살 같은 건 너무 흔해 빠진 일이라고 내가 착각하게 만들려고. 나도 꽤나 당황했었나 보네 하고 버드는 말했다. 넌 아버지께서 자살하기 전에 너를 때렸다는 이야기도 했는걸? 어떤 이야기? 하고 여자 프로듀서는 물었다. 버드가 언짢은 듯 입을 다물어 버렸기 때문에 히미코가 대신 이야기를 전했다. 버드는 6살 때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었다. 아빠, 나는 태어나기 100년 전에 어디 있었어? 죽고 나서 100년 후에는 어디 있는 거야?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돼? 젊은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버드를 쳤고 버드는 입안이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는 대신 죽음의 공포를 잊어버렸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로부터 3개월 후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썼던 권총으로 머리를 쏘아 자살해버렸다. 내 아이가 쇠약사를 하게 된다면 나는 적어도 한 가지 공포에선 벗어나게 될 거야. 하고 버드는 아버지를 떠올려가며 말했다. 내 아이가 6살이 되어 같은 질문을 나에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테니까 말이야. 나는 일시적으로나마 죽음의 공포를 잊게 할 정도로 호되게 아기의 입을 후려치진 못해. 어쨌든 자살은 하지 말아줘, 버드. 끈질기네. 그리고서 히미코가 입을 다물자 여자 프로듀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버드에게 말했다. 멀리 떨어진 병원에서 자기 아기가 설탕물만 투여받으면서 쇠약사에 가는 것을 그저 기다리고만 있다라는 상태가 가장 나쁜 거 아니야? 버드. 자기 기만 투성이에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넌 그렇게 초췌해 있는 거잖아. 버드뿐 아니라 히미코까지 비쩍 말랐어. 그렇다고 내가 데려다가 죽여버릴 수도 없잖아. 버드가 저항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편이 자기 손을 더럽히는 것이 확실해지는 만큼 자기 기만이 없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극악한 자신으로부터 도망을 칠 수 없고 어째서 극악한 인간이 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비정상인 아이들로부터 자기 부부의 달콤한 생활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니 에고이즘의 논리는 있는 거잖아. 피비린내 나는 짓은 병원의 타인들에게 완전히 맡겨놓고
본인은 멀리서 갑작스런 불행에 빠진 선인이나 되는 양 점잖은 피해자인 채 하고 있으려니까 정신위생이 나쁜 거지. 그것이 자기 기만이라는 것쯤 버드 자신이 알고 있지? 자기 기만? 그야 내가 없는 곳에서 아기가 쇠약사하는 것을 초조해하며 기다리고 있는 내가 자신의 손은 전혀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믿으려 든다면 그건 자기 기만이겠지. 하지만 나는 아기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 정말 그럴까, 버드? 여자 프로듀서는 믿지 않으며 말했다. 아기가 죽어버리는 순간부터 갖가지 성가신 일들이 네 머리 외부와 내부 모두에 확 덮어 씌워져 올걸? 하지만 내 아내에게서 비정상적 아기가 태어난 것은 단순한 우연일 뿐 우리에게 책임은 없어. 여자가 말했다. 그게 아니라 버드. 너는 터프한 악한이나 터프한 선인 둘 중에 하나가 되었어야 하는 거야. 너 취해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로부터 네가 아무런 상처도 없이 도망칠 순 없는 거야. 그렇다곤 하지만 버드, 아기가 쇠약상한 후에 자기 기만의 앙금 따위는 지금의 네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을 것이 분명해. 버드가 당면한 최대의 걱정은 어쩌면 이 아이가 쇠약사하지 않고 자라지 않을까 하는 거지. 버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다시 한번 땀투성이가 되었다. 아직 괜찮잖아? 하고 힘있고가 지나치게 여성적으로 애교라도 떨듯이 말했다. 버드가 돌아왔으니 난 없어도 되잖아? 하고 그 여자는 버드를 암시의 올가미로 꿰어내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러더니 직접 버드에게 나는 그 대학을 함께 졸업한 모든 여자아이들의 수호신이야 버드. 어느 누구도 아직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나라고 하는 수호신이 필요한 거지. 누군가가 말썽에 휩쓸리겠다 싶을 때마다 내가 찾아와서 힘을 빌려주지. 이미 꼴을 너의 부부의 문제에 너무 깊숙이 끌어들이지 마. 나 개인으로서야 네 문제에 동정하고 있긴 하지만 택시가 있을 만한 곳까지 친구를 바라다 주기 위해 힘있고가 함께 나가자고 하자 버드는 미지근한 맥주를 개수대에 버리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다. 10. 침대에 엎어져 새끼악어처럼 머리를 쳐든 버드와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는 힘있고가 심야 최종판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이미 더위는 사라지고 그들은 태고적 동굴 생활자들이나 된 듯이 알몸으로 기분 좋게 서늘함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힘있고가 무릎을 바닥에 댄 채 돌아보더니 열에 들뜬 눈을 번쩍 뜨면서 버드에게 말을 걸었다. 버드는 그녀의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서 눈썹을 찡그리고 뭐라고 되물었다. 핵폭발물을 사용하는 세계 최종 전쟁이 시작될지 몰라 버드. 웬 뜬금없는 소리야? 뜬금없다고? 너도 좀 전에 뉴스에 충격을 받은 거 아니었어? 어떤 뉴스였지? 나는 텔레비전을 제대로 안 봤거든. 충격을 받은 건 다른 것 때문이었어. 힘있고는 비난하듯이 버드를 바라보았지만 금세 버드가 쓸데없이 복선을 깔고 있거나 딴청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정신 차려 버드. 무슨 뉴스? 우르시초프가 핵실험을 재개했어. 그것도 지금까지의 수폭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폭탄을 실험했나 봐. 아, 그런 거 별로 인상 깊지 않은 모양이군. 글쎄, 이상하군. 이때야 비로소 버드는 자신이 소비에트의 핵실험 재개에 대해 전혀 특별한 인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힘있고와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여겼다. 어찌 된 걸까?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 하고 버드가 말했다. 최근에 넌 정치적인 일에 전혀 무관심한가? 버드는 숙고해야만 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버드는
너나 네 죽은 남편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자주 시위를 하러 다니던 학생 시절만큼 국제 정세라든가 정부의 태도에 민감하진 않아. 하지만 핵무기에 관해서만은 줄곧 관심을 가져왔고 친구들과 하는 슬라브어 연구회의 유일한 정치 활동이 핵무기 폐지 주장에 참가하는 것이었어. 그러니 후르시초프가 핵실험을 재개했다고 한다면 충격을 받아 마땅할 텐데 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질 못했네. 버드. 내 신경이 온통 아기 문제에 쏠려 있어서 다른 것에는 반응하지 않게 되어버린 느낌이야. 맞아, 버드. 넌 오늘 15시간 동안 내내 아기가 이미 쇠약사했을까 아닐까 하는 소리밖에 안 했어. 그런 식으로 있다가는 아기가 죽어버린 후에도 넌 거기서 도망칠 수 없는 거 아니야? 현재 너의 아기에 대한 심리적인 태도는 곤란하지 않을까? 히미코가 말했다. 그리고 맥베스의 대사를 인용하여 영어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선 안 되지, 버드. 그런 짓을 했다간 미쳐버릴 거라고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아기에 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아기가 죽고 나서도 이 상태 그대로일지도 몰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정말로 나에게 최악인 것은 아기가 쇠약사를 하고 난 후일지도 몰라. 지금이라도 병원에 전화를 해서 제대로 된 진한 분유를 주라고 할 수 있잖아. 그건 안 돼. 너도 내 아이의 머리에 달린 혹을 보면 그게 왜 안 되는지 알 거야. 이미코는 그 같은 버드를 응시하며 우울하게 머리를 저었다. 그들은 서로 외면했다. 버드, 너 어젯밤에 아기 꿈 꿨지? 꿨어. 왜? 어떤 꿈이야? 장소는 달의 로켓기지였는데 정말로 황량한 바위 위에 아기 바구니가 놓여 있는 거야. 그뿐이었어. 단순한 꿈이지. 넌 아기처럼 몸을 웅크리고 주먹을 움켜쥐고는 입을 거다랗게 벌리고 응애응애 하고 울더라. 잠이 든 채로. 괴담이록은 정상이 아니야. 하고 버드는 솟아나는 수치심에 온천수에 익사할 것 같아 말했다. 무서웠어. 그대로 네가 원래대로 안 돌아오는 거 아닐까 싶어서. 버드는 어둠 속에서 타는 듯한 뺨을 하고 입을 다물었다. 있잖아, 버드. 이번 일이 이런 식으로 너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공통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더 능숙하게 너를 격려할 수 있었을 텐데. 분명히 이건 나 개인에게 한정된 완전히 개인적인 체험이야 하고 버드가 말했다. 개인적인 체험 중에서도 혼자서 그 체험의 동굴을 잡고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 인간 일반에 관련된 진실의 전망이 열리는 샛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지. 그런 경우 어쨌든 고통스러운 개인에게는 고통 뒤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고역이란 놈은 다른 어떤 인간 세계로부터도 고립되어 있는 자기 혼자만의 수혈을 절망적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것에 불과한 듯해. 같은 암흑 속 동굴에서 고통스레 땀을 흘리지만 나의 체험으로부터는 인간적 의미 단 한 조각도 만들어지지가 않지. 수치스러울 따름인 지긋지긋한 웅덩이 파기야. 내 경험으로는 인간에 관한 한 완전히 불모인 고통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 버드. 있잖아, 버드. 난 네가 이번 체험을 수혈식으로부터 새끼리 있는 동혈식으로 바꿀 수 있었으면 해. 그건 불가능할걸? 하고 버드가 말했다. 10일 일요일 버드가 눈을 떠보니 뜻밖의 그의 주변에 빛과 새로운 공기가 차 있었다. 활짝 열린 침실 창문으로 바람이 흘러들어 빛과 함께 거실 쪽으로 밀려간다. 그 거실에서는 진공청소기의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이 집의 저녁 무렵에만 익숙해져 있던 버드는 지나치게 밝은 빛 속에서 자신의 몸이 수치스럽게 느껴졌다. 이미 코가 침실로 쳐들어와 벌거벗은 그를 놀리거나 하기 전에
버드는 바지를 입고 거실로 나갔다. 잘 잤어, 버드? 하고 움직이는 쥐를 막대기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몸짓으로 진공청소기를 다루고 있던 히미코가 상기되어 어린아이 같은 느낌으로 돌아간 얼굴로 말했다. 시아버지가 찾아왔어, 버드. 청소가 끝날 때까지 한 바퀴 돌고 오겠대. 그럼 난 나갈게. 왜 도망쳐, 버드? 나는 여기서 은둔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거든. 은신처에서 낯선 인물에게 소개된다는 것도 기묘한 것 같아서. 시아버지는 내가 가끔 남자친구들을 재워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런데 그 남자친구 하나가 아침부터 도망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게 마음에 걸릴 것 같은데. 오케이, 그렇다면 면들어도 할게. 버드는 히미코가 지금 보였던 반발에 충격을 받았다. 버드는 히미코의 집을 찾아온 이후 언제나 자기 본의로 행동했고 자기 스스로에게만 집착하여 히미코를 자기의 의식 세계의 세포 하나 정도로밖에 느끼지 않았던 듯하다. 나는 어째서 이유도 없이 그런 식으로 절대적인 권리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일까? 세 사람이 같이 식사를 했다. 둘이서 아프리카로 떠나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버드는 너무나 격렬하게 깊은 곳에서 그 제안에 동요되었기 때문에 한심하기도 당황하며 그건 안 되죠 라고 말했다. 어째서? 라고 히미코가 물었다. 아기의 쇠약사를 아프리카에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린다 라는 것은 지나치게 그럴듯한 이야기이니까. 난 그런 짓은 못해. 버드는 도덕적으로 엄격한 청년이죠. 히미코가 말했다. 버드는 얼굴이 붉어져 히미코를 비난하는 표정이 되었다.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만났다. 수술을 하면 정상적으로 자랄 가망이 있는 걸까요? 버드가 물었다. 그건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어요. 보원장은 솔직하게 말했다. 버드는 빈틈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눈에 힘을 주었다. 정상적으로 자랄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어느 쪽이 클까요? 그것도 수술을 해보지 않고는 뭐라 말할 수 없죠. 그 지점에서 버드는 더 이상 얼굴도 붉히지 않고 수치심의 감각의 둥근 원을 뛰어넘었다. 저는 수술을 거절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의사들이 버드를 지켜보며 침을 삼키는 듯 했다. 버드는 자신이 이제는 아무리 파렴치한 말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럼 아기를 가져가겠습니까? 교수는 확실하게 화를 내며 조급하게 말했다.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어서 하고 버드가 병원에서 만난 이들 중 가장 매력있는 의사가 버드에 대한 혐오를 내보이며 말했다. 버드는 둘러싸고 있던 의사들 모두와 동시에 일어섰다. 시합 종료 벨이다. 나는 나 자신을 아기 괴물로부터 방어한 것이다. 하고 버드는 생각했다. 댁은 아기를 정말 가져갈 건가요? 하고 복도에 나서자 버드에게 다가온 소아과 의사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오늘 오후 가지러 오겠습니다. 퇴원시엔 아기의 옷을 잊지 말도록 하고 의사가 말하더니 고개를 돌리고 멀어져 갔다. 버드는 히미코가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 병원 앞 광장으로 걸어 나갔다. 그날 흐린 하늘 아래 새빨간 스포츠카도 선글라스를 쓴 히미코도 색이 바란 듯 취해 보였다. 버드는 뛰듯이 다가가서 오해였어 완전 웃기는 거지 하고 거칠게 얼굴을 찌푸려가며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어째서 그냥 버드. 심약하게 움츠러들며 히미코는 말했다. 아기를 가져가기로 했어. 부인이 있는 병원으로 아니면 너희 집으로? 버드는 곤혹에 빠졌다. 난 아이를 어디로 옮겨 놓을 수조차 없어.
만약 너에게 아무런 계획도 없다면 내 친구 의사에게 맡겨두면 어떨까 싶어. 그 사람이라면 아기를 거부하고 싶은 인간에게 손을 빌려줄 거야. 애당초 나는 임실 종잘 때문에 그를 알게 되었으니까. 버드는 다시 한번 아기 괴물의 공격에 괴멸당한 군단의 공황에 빠져 자기 방어에 여념이 없는 쫄병의 감정을 맛보았다. 버드는 파랗게 질렸고 그리고 또 하나의 불붙은 원을 뛰어넘었다. 12. 버드가 MG의 검은 천막천으로 된 덮개를 씌우고 나자 주방 창문에서 소세지 냄새가 놀란 닭들처럼 골목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돌풍을 타고 실려왔다. 얇게 저민 마늘을 버터로 볶다가 비엔나 소시지를 넣어 굴리면서 물을 붓고 찌는 음식. 그것은 버드가 데르체프 씨에게 배운 음식이다. 데르체프 씨는 이미 그 창백한 피부의 아가씨에게서 떼어내어져 공사관으로 끌려갔을 것이다. 그의 막다른 골목 속에 그와 애인의 둥지에서 격렬한 저항을 시도했을까. 데르체프 씨도 그를 잡으러 온 공사관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본어로 그의 애인은 울부짖었을까. 하지만 데르체프 씨도 애인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버드, 음식 다 됐어 하고 침실창에서 히미코가 말했다. 버드가 올라가 보니 히미코는 주방에 선 채로 소세지를 먹고 있었다. 버드는 프라이팬을 들여다보고 마늘 냄새에 질려 손가락을 걷어들였고 의아하다는 듯이 그를 올려다보는 히미코에게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흔들었다. 히미코는 열심히 씹어 삼키고는 녹은 버터로 젖어있는 혀를 컵에 물로 헹구더니 마늘 냄새를 풍겨가며 식욕이 없으면 샤워라도 하지 라고 말했다. 그럴게 하고 먼지투성이의 버드가 안도하며 말했다. 버드는 히미코와 같이 아기를 차에 태우고 출발했다. 경찰이 잡았다. 차는 여기 두고 아기는 안고 따라와. 요람 속 아기는 지금 이상하게 새빨간 얼굴로 코와 한껏 벌린 입으로 소리를 내며 거친 숨을 쉬고 있었다. 왜 하고 놀란 경관이 나이에 걸맞은 음성으로 돌아와 물었다. 아기가 아파요. 그래서 전조등이 깨진 걸 알기는 했지만 그대로 나온 거죠. 하고 히미코가 말했다. 그녀는 경관의 동요를 틈타 뭔가 속셈이 있었다. 그런데 길을 잃고 만 거고요. 어디로 가는 건데 무슨 병원이지? 히미코는 병원 이름을 말했다. 경관은 그곳이 차가 멈춘 곳 바로 옆 골목이 끝나는 곳이라고 알려준 다음 자신이 단순히 사람만 좋은 경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지 하지만 이렇게 가까우니까 차에서 내려 걸어가도 되겠지. 그래 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말했다. 히미코가 팔을 길게 뻗더니 아기의 혹을 덮고 있던 털모자를 벗겨냈다. 그것은 젊은 경관에게 일격을 가했다. 가능하면 흔들리지 않게 옮겨야 하니까. 히미코는 연이어 추가 편지를 날렸다. 경관은 후회하듯 풀이 죽어 면허증을 돌려주었다. 병원에 아기를 옮기고 나면 곧장 차를 수리센터에 보내세요. 라고 경관은 멍청한 소리를 했다. 이건 뇌막염인가요? 그들은 경관이 가르쳐준 골목에 차를 집어넣었다. 병원 앞에 차를 세우더니 히미코는 이렇게 말했다. 면허증 번호도 이름도 하나 메모하지 않더라. 그 얼간이 경관. 13. 그들은 수리센터에 그들의 스포츠카를 두고 택시를 잡아 히미코가 알고 있는 남색가에 술집으로 갔다. 그들은 파김치가 되어 있었고 졸려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끝없이 목구멍이 말라가는 듯한 숨겨진 흥분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서 두 사람만 그 어두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피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가스등을 서툴게 흉내낸 형광등 유리덮개에 푸른 페인트로 까꾸히꼬라고 써놓은 술집을 발견하고는 택시에서 내렸다. 어울리지 않는 나무 토막이니 판자로 대충 신용만 내놓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짧은 카운터와 그 반대쪽으로 이장할 만큼 등받이가 높은 의자가 도싹 늘어서 있을 뿐인 짐승우리처럼 좁아터진 술집이었다. 아직 그달 말곤 손님이 없었고 카운터 너머 구석에 서 있는 남자가 2명의 틈입자를 맞았다. 경계감에 두 사람을 음미하고 있지만 결코 거부하고 있지 않은 양처럼 젖은 눈과 소녀와 같은 입술을 지닌 묘하게 둥근 인상의 남자였다. 버드는 문 바로 안쪽에 멈춰 선 채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의 모호한 웃는 얼굴에 얇은 막을 통해 지방도시의 어린 친구의 모습이 떠올라왔다. 지독한 몰골이군. 오히미상. 남자는 여전히 버드를 지켜보면서 머뭇머뭇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다. 전 이 사람을 알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버드라는 별명이 붙어있던 사람 아닌가? 일단 앉읍시다 하고 히미코가 버드에게 말했다. 히미코는 버드와 기쿠히코의 몇 년 만의 재회극에서 안티클라이맥스한 분위기밖에 보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버드 역시 기쿠히코에게 특별히 사무치는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었다. 지금 이 사람 별명은 뭐야, 오히미상? 버드. 여전히 버드?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 하고 남자는 말하며 버드에게 다가왔다. 버드 뭘 드실래? 위스키 스트레이트. 오히미상은 같은 걸로. 두 사람 다 피곤해 보이네. 아직 초저녁인데. 오후 내내 죽을 둥살둥 자동차를 운전했거든. 버드는 자신을 위해 채워진 위스키 잔을 집어들려다가 무심결에 울컥 깨우는 것을 느끼며 주춤거렸다. 기쿠히코 아직 20살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나보다 훨씬 만만치 않은 어른 나이에 어른 이른 듯도 하지만 거꾸로 15살 무렵 그대로 요소가 진하게 남아있는 듯이도 보이는 두 가지 연령 사이의 양소리 같은 기쿠히코. 그는 자기도 위스키를 그대로 마시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첫 잔을 비워버린 히미코와 자신을 위해 두 번째 잔을 가득 달았다. 기쿠히코는 화가 난 고양이처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잠잤고 그의 동작을 지켜보고 있던 버드를 관찰했다. 그러더니 마음 먹고 버드를 향해 서더니 버드 나를 기억해냈어? 하고 물었다. 물론이지. 버드는 게이바의 경영자라는 직업의 인간과는 처음으로 말을 나눈 것이었다. 묘하게도 그런 의식이 몇 년 만에 만나게 된 옛날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의식보다 지배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이후 말이야 버드, 이웃 도시에 가서 얼굴 아래쪽 절반이 없는 미군 병사가 기차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을 본 날 이후 그 미군 병사라는 건 뭐야? 기쿠히코는 버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히미코에게 대답했다.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 무렵 부상병들이 일본 기지로 돌아왔지. 우리가 그 기차를 만났던 거야, 버드. 가을의 끝자락이었다. 버드가 뇌외과 주임에게 퇴원 인사를 하고 돌아와 보니 아기를 하는 아내를 둘러싸고 특수화실 앞에서 버드의 장인과 장모가 기다리고 있었다. 축하하네 버드, 자네를 닮았군. 장인이 말했다. 그렇네요. 아기는 수술하고 한 주일이 지나자 인간에 가까워졌다. 머리 렌트겐 사진을 빌려왔으니 집에 가면 보여드리겠지만 두개골 결손은 겨우 몇 밀리 정도 직경이어서 이미 메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뇌의 내용물이 밖으로 나와버렸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뇌 헤르니아도 아니고 단순한 육종이었던 거죠.
잘라낸 혹 안에는 탁구공처럼 하얗고 딱딱한 것이 2개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수술이 성공해서 다행이야 하고 수다스러운 버드의 말이 끝나는 틈을 노려 장인이 말했다. 수술이 오래 걸려 수혈을 할 때마다 버드는 몇 번이나 자기 피를 제공하는 바람에 창백해져 버렸었죠. 장모가 유쾌하게 말했다. 아기는 급변한 환경에 놀라 꼼짝하는 채 겁이 난 듯 입을 다물고 어른들의 모습을 살피고 있었다. 버드와 교수는 번갈아가며 아기를 들여다보는 통에 자연스레 그들보다 뒤처지고 나는 여인들의 몇 걸음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넨 이번 불행과 정면에서 맞서 잘 싸웠군 그래. 교수가 말했다. 아니요, 저는 여러 번 도망치려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원망스러움을 억누르던 듯한 음성이 되어 하지만 이 현실의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정통적으로 살도록 강요당하는 것인 모양이네요. 기만의 올무에 걸릴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도 어느샌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지 않고 현실의 삶을 살 수도 있다네 버드. 기만에서 기만으로 죽을 때까지 가는 인간도 있지. 버드는 잠깐 눈을 감고 며칠 전 아프리카의 잔지바르행 화물선을 탄 힘있고 곁에 그 소년 같은 남자 대신 아기를 죽인 버드 자신이 서 있는 충분히 매혹적인 지옥도를 그려보았다. 힘있고의 이른바 또 다른 우주에서는 그런 현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서 버드는 그 자신이 선택한 이쪽 우주의 문제로 돌아오기 위해 눈을 뜨고 이렇게 말했다. 아기는 정상적으로 자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IQ가 지극히 낮은 아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아기의 장래를 위해서도 벌어두어야만 하죠. 물론 선생님께 새로운 일자리를 부탁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외국인을 상대하는 그 가이드를 할까 싶어요. 저는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서 현지인 가이드를 고용할 꿈을 갖고 있었지만 거꾸로 일본을 찾아오는 외국인을 위한 현지인 가이드 역할을 하려고요. 교수는 버드에게 대답하려 했지만 때마침 복도를 점령하고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다가오는 바람에 그들은 젊은이들을 보내야 했다. 젊은이들은 허풍스럽게 한 팔을 들어 올린 동료 하나를 둘러싸고 지나갔다. 그들은 모두 추레하고 지저분한 용의 저수가 놓인 점퍼들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버드는 그 젊은이들이 아기가 태어나고 있던 초여름 한밤중 자신과 싸웠던 그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녀석들을 알고 있는데 웬일인지 그들은 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군요. 자넨 요 몇 주 동안에 완전히 변해버린 느낌이니 그 때문이겠지. 자넨 변했어. 자네에겐 이제 버드라는 어린애 같은 별명은 어울리지 않아. 버드는 아기를 감싸고 여전히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여인들을 기다려 아내 품에 안긴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버드는 아기의 눈동자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려 했던 것이다. 아기 눈의 거울은 맑게 개인 깊은 회색으로 버드를 비추어 냈지만 그것은 너무도 미세하여 버드는 자신의 새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먼저 거울을 봐야지 하고 버드는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버드는 본국 송환을 당한 데르체프 씨가 표지 희망이라는 낱말을 써주었던 발칸반도의 조그만 나라의 사전에서 맨 먼저 인나라는 낱말을 찾아볼 작정이었다.